다 외우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써볼까요? 부터, 예, 좋습니다. 유효청소득부터. 빼는 것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뭐라 그랬어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빚 갚고는 세전, 세금 내고 세후.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장에 생각하시면 통장에 입금 총액으로 돼 있는 거에다가 거기에서 경비 빼면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빚 갚고 나오면은 세금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세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어요. 금방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경비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남는 돈이 순영업소득, 여기 좀, 뭔가 좀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갚아야 되고, 빚을 갚고 남는 게 세전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세우고,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외우셨다면, 가, 유, 순, 전, 후에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자,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예요?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고요. 빚은 빚인데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요. 요거는 원금이자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실무에서는 요거 이자만 빼요. 원금까지 빼는 게 아니고, 실무할 때는 굳이 원금까지 뺄 필요는 없어요. 은행에 이자만 갚는다 치고, 빌린 그 빚은 나중에 부동산 처분할 때 한꺼번에 다 갚는다 치고 이자만 이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금은 세금인데 무슨 세금? 영업소득이죠. 영업소득세. 이 운영소득이죠. 운영소득. 자, 이렇게 해서 순, 전, 후를 계산합니다. 순은 순영업소득이고, 전은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 할 수도 있고요.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한 5년간 운영을 했다고 치고요. 자, 이게 10억에 나온 매물이에요. 10억에 나온 매물인데 4억은 자기 자본이고 6억은 타인 자본이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내가 계획하기를 내 돈이 4억, 남의 돈을 6억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한다고 치고, 자, 요거를 이제 5년 후에 처분을 한다고 치면, 5년 후에 처분한다고 치면, 이때 11억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11억. 지금 10억 사서 5년 후에 11억에 팔 수 있다면,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자, 요때 처분할 때 금액을 매도액이라 그래요. 매도액. 매도액이 얼마란 얘기요? 11억이란 얘기요. 자, 이게 내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얼마를 넣어준 거예요? 11억을 넣어준 거죠, 총. 자, 그러면 그 11억이 매도액이라는 얘기는 여기 유효총소득하고 같은 급수예요. 유효총소득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의 총 합계라 그랬죠. 이것도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죠. 맞나요? 11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세 단계로 뺐죠. 요때도 세 단계로 뺍니다. 자, 매도액에서 한 첫 번째 단계 빼면은 순매도액이 돼요. 순매도액. 두 번째 단계 빼면은 세전 지분복귀액 그래요. 지분복귀액. 자, 지분복귀란 말 쓰죠. 지분복귀. 지분은 내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복귀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저기 내 돈이 4억. 여기 지분이요. 자기 자본. 남의 돈이 6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에 샀는데 11억에 팔았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여기도 세 단계로 빼고 이제 남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남는 내 돈. 예, 이제 세금까지 내고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순전후가 똑같죠 또? 여기는 매순전이고 전 유효에서부터 순전후고
여기선 매도액에서 순전후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저기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도 마찬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영업경비고 이쪽은 매도경비라 그래요. 매도경비. 매도경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매도경비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은 여기 세금이고, 세금, 이건 세금이고, 경비요, 경비. 팔 때 발생하는 경비가 뭐 있을까요? 중개수수료, 복비. 예. 양도소득세는 세금이고, 복비 안 주려고요?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제일 큰 거. 얼마 나올까요, 이게? 한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11억짜리면 0.9%. 뭐 그런 건 그런 거는 중개수수료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예,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이요. 괜찮지 않나요? 양 타면은 2,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가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광고비는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경비 빼면은 순매도액이에요. 그다음에 뭘 갚는다고요? 빚이요, 빚.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인데, 이쪽의 빚은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랬죠. 그럼 원금이자를 합친 걸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 원금도 일부는 갚아 나가고 있죠. 근데 이 6억을 5년간 다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 못 갚은 남은 돈을 뭐라 그래요? 잔금이죠, 잔금. 다 못 갚고 남은 거. 그 잔금은 이때 갚아야 되는 거죠. 맞죠? 저건 매기간 원금이자 같이 갚아 나갈 때 갚는 빚이고, 저때 다 못 갚은 빚은 이때 갚아야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에 이제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여기가 이제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한다고요. 자본이득세. 물론 양도소득세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자본이득세 이렇게. 됐나요? 자본이득. 저기는 소득이득과 관련되는 거고, 이거는 자본이득. 이게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잖아요, 구조가. 맞나요? 자, 여기서 매도액 입금된 것에서 중개수수료 같은 거 통장으로 이렇게 줬다 치고 빠지면은 잔액이 남은 게 그게 순매도액이고, 거기에서 남은 잔금을 갚으면 남은 게 세전 지분 복객이고, 거기에다 뭐까지 내면 자본이득세 세금까지 내면은 세후 지분 복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1억에 처분을 한다면, 이게 경비가 1,000만 원이라면 11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얼마 된다는 얘기요? 여기 이제 순매도액이 10억 9천이 되는 거죠. 빼면은, 자, 근데 잔금이 6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6억을 빌려서 한 뭐 5년간 1억을 갚았다면은 잔금이 얼마 있어요? 5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억 9천이죠. 5억 9천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야 돼, 이제? 세금 내야죠.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되나요? 뭐 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 잡는다면은, 세율을 30% 잡는다면 얼마 될까요? 3천만 원.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나와야 돼요. 시세 차익이 1억일 것 같죠? 1억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하는데, 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공제를 해줍니다. 그 감가상각비는 물건의 가치 하락과 관계없이 물건이 낡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인정을 해줘요. 낡아지는 데 대한 거. 그러니까 아무리 10억짜리라 해도 그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은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비 발생하죠. 그 비용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1년에 4천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면 5년이면 2억이 내려가죠. 그럼 장부상으로는 10억짜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8억이 된 거예요. 그 8억인데 11억을 판 거예요.
양도차익이 3억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여기서 비용 공제 받았잖아요. 여기서 비용 공제를 받았다고. 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혜택을 봤어요.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자본이득세 계산하는 건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에는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니까, 공부가. 다 필요해요. 이거 결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알아야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산을 해야, 수익률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이거 1억이라고, 아까 1억이라 했죠, 1억. 500만 원 곱하기 20칸. 1억이라고 치고, 이거, 여기,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가능청소득하고 요청소 차이가 나는 거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그래요. 근데 여기에 기타 소득은 더해요. 기타 소득은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있죠. 건물에 딸린 주차장 수입. 이거는 주된 수입이 아니잖아요. 주된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니까 나머지 수입을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영업 외 소득을. 됐나요? 자, 이걸 이제 감안을 했더니 유효가 9천만 원 나왔어요. 경비를 뺐더니 순영업 소득이 7천만 원 나왔어요. 세전 현금 수지, 요거 원금이자 6억을 이제 남의 돈 사용하니까 원금이자를 갖고 남는 게 3천 남았어요. 자, 그다음에 세금 내니까 2,500 남았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물건 사려는 투자자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면 좋겠어요? 안 사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거 괜찮은 거요? 뭐 어떠한 거요?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수익률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 수익률 몇 프로라고 소개할 거예요? 저한테. 뭐를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2.5%? 이거 가지고 2.5%? 그러면 이거 가지고 3%?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이 물건이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요걸로 설명한다. 요걸로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걸까요? 4억이 번 걸까요? 6억이 번 걸까요? 10억. 1억은 가능 총 소득이 1억이고 수익률 계산할 때는 투자액이 얼마인데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이 번 거죠. 그러면 7%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브리핑할 때. 대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4억이 7천만 원 벌었다 그래요. 그럼 4억이 3천만 원 벌었다. 예, 브리핑할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브리핑해야 된다고요. 세전연금 수지. 왜냐면 보세요. 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벌었죠. 근데 이게 여기가 5억이 내 돈이고 5억이 남의 돈이라도 이거는 똑같아요. 이 6억이 내 돈이고 4억이 남의 돈이라도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투자자는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남의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때 요 금액,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게 5억, 5억, 4억, 6억이 되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해서 브리핑을 하면 더 좋겠죠. 사장님 돈 4억 투자했을 땐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사장님 돈 5억 투자하고 5억 빌렸을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면서 요 숫자가 바뀐다고요. 요거는 똑같겠죠. 그렇게 하면은 브리핑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통화했던 분은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브리핑해서 이렇게 지렛대 효과죠. 이게 남의 돈을 더 사용하느냐 덜 사용하느냐 이 지렛대 효과를 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가 관심 있는 건 요놈이에요. 투자자가 관심 있는 건 요놈이라고요. 왜냐하면은 생돈 내 돈 4억이 나갔잖아요. 생돈 4억이 나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다 내고
나한테 얼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브리핑할 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금 그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세금도 달라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그 저기 어떤 업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무 관계 되는 거는 중개하는 사람이 할 영역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 돈, 많은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놨다. 그럼 은행 이자 몇 프로다. 라고 할 때 그 은행 이자가 세금을 내기 전이에요? 세금을 내고 난 후에요? 세금을 내기 전이잖아요. 은행 이자도. 은행 이자도 세금 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 내기 전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야 이게 은행 금리 비해서 얼마 더 나온다.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요 세전 현금 수지 가지고 브리핑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해야지, 알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할 때는 다만 여기 7천에서 3천 내릴 때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금하고 이자 다 빼죠. 다 뺐죠. 근데 실무에서는 뭐만 뺀다고요? 이자만 빼기 때문에 사실 3천보다는 조금 더 나옵니다. 기업회계 용어하고 세무회 부동산 세무회계 용어하고 용어가 조금 다른데. 예, 그건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좀 다릅니다. 지금 좀 다른데 지금 이거는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하는 거고요. 현금 수지 측정. 자, 그래서 브리핑을 할 때는 원금은 빼고요. 이건 떼고 이것만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억 가지고 3천 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사장님 돈 4억 가지고 3천 버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몇 프로요? 7.5%가요. 7.5%. 4분의 3이잖아요. 4억 분의 3억 하면 75%잖아요. 4억 분의 3억이 아니라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되니까 75%가 아니고 7.5%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물론 이제 요 원금까지 뺏는 상태니까 원금 안 빼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괜찮은 수익률이죠.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자기자본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액.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 4억 분의 세전 현금 수지 3천 하면은 수익률이 7.5% 나오죠. 근데 4억 가지고 2,500만 원 계산하는 수익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는 세금을 고려한 수익률이죠. 요거를 세후 수익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이거는 세전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용어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 나오니까 문장으로 이런 문제로 나올 때는 문장으로 이렇게 말로 나오니까 근데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보다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한 번도 세전 수익률이라고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지분 배당률이라고 나와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 다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쓰러지신다고요. 그러면 10억 분의 7천 해도 수익률 나오지 않습니까? 10억 분의 7천 하면 이건 또 종합환원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용어가 각각 다 다르니까 이걸 이번 순환은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 다만 브리핑할 때는 뭘 가지고 기준한다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나올 때 그 지분 배당률 이걸 대놓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요걸 총투자액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10억을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무엇무엇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틀린 거예요. 총투자액 10억에 대한 했잖아요. 10억에 대한 3천 이랬죠 지금. 벌써 틀렸다고요. 이 10억은 얘하고 절대로 짝짓기 하면 안 돼요. 10억이 3천 번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벌써 짝이 안 맞아서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또는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이런 소리 나오면은 틀렸다고요. 4억 가지고 7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얘네들하고 짝지면 안 돼요. 총 투자액 하는데 얘네들하고 짝지면 안 된다고요.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장으로 나올 때. 뭐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짝짓기 구별하면 돼요. 짝짓기. 총 투자액 나올 때는 뭐 쪽에 나와야 돼요? 여기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이 총투자액이 나올 때는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하고 짝짓기 하면 안 되고 지분 투자액이 어떻고 저떻고 할 때는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세전 아니면은 세후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수익률 계산했지 않습니까? 4억분의 2,500도 수익률이고 4억분의 3,000도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10억분의 7,000도 수익률이고 10억분의 뭐 1억이나 9,000도 수익률이다. 이건 이제 퍼센트 계산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름이 좀 다를 뿐인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3천만 원, 3천만 원씩 매년 내가 손에 잡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얼마였죠? 4억이었죠. 이 4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까요? 3천만 원씩 10년 가면은 3억 들어오죠. 아직도 회수가 덜 됐죠. 1억 회수가 덜 됐잖아요. 그러면은 3년 하고도 조금 더 가야 되죠. 약 13.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3천분의 4억 한 거거든요. 3천분의 4억 했다고요, 지금. 근데 조금 전에는 4억분의 3천 했죠. 역수했죠, 역수. 그 수익률을 역수로 돌려버리면 이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가 나와요. 요거를 승수라 그래요, 승수. 승수. 근데 요 돈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500으로 4억 회수하는 거. 요거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 그러고요. 3,000으로 4억 회수하는 거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 하고요. 자, 요 승수에는 그냥 승수자 붙으면 돼요. 붙이면. 순영업 소득으로는 얼마를 회수해야 돼요? 10억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얘는 절대 지분 투자액 나오면 안 된다고요. 순영업 소득 7천만 원으로는 얼마를 회수해야 돼요? 이 10억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7천분의 10억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순소득 승수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승수는 그냥 쉬워요. 승수는 그냥 승수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이게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 되는지 있구나.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거 세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실무에서는 굳이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안 해도 돼요. 사장님 투자하면 사장님 수익률이 이 정도 돼요. 그것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실무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순환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투자 분석 기법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림셈법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81쪽이 있어요. 81쪽에. 81쪽에 어림셈법 맨 밑에 표가 있죠. 그 표가 바로 하나는 승수법, 하나는 수익률법 이렇게 있죠. 그 수익률법의 중간에 보면은 지분 배당률하고 세전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브리핑 할 때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하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왼쪽에 80쪽에 있는 뭐 할인 현금 흐름 뭐 분석법이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고요. 그 외에 또 비율 분석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1, 2월 과정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공식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에서도 승수가 나오고 승인을 나오고 다 이 공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은 더 낮고요. 예, 구조가 똑같아요. 가유 순전후, 매순전후. 예, 순전후가 구조가 똑같아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어떤 업체든지 제일 먼저 뭐를 먼저 빼야 되고요. 경비를 먼저 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금 내는 거고요. 중간에는 빚을 갚는 빚. 됐나요? 자, 오늘은 이제 투자론은 여기까지 이번 11월, 12월 달은 이게 투자론의 끝이에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브리핑할 때 저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이게 투자론이고요. 투자론. 74쪽이 그 표 공식 다 외운 거 이제. 74쪽이 아까 그 표요. 가유 순전후 다 외우신 거 맞죠? 예. 다음 주 오실 때 또 한번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고 오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면은 금융론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4문제에서 5문제. 이것도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한 파트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그래요. 저당 상환 방법. 대출을 받으면, 저당 대출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상환하느냐,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저당 상환 방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별하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요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 저당 상환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금융론에서. 그리고 가장 쉽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난이도고요. 중요도도 조금은 낮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 있어요. 자금 조달 방법은 리츠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위에서 내려올수록 중요도가 좀 낮은데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고요. PF. 기타 있고요. 요 세 가지 위주로 정리를 하되 이제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이 기타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용어 정리 같은 거, 용어. 부동산 금융 용어, 기초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위주로 하고 이건 플러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체증식은 별로 사용 안 하니까 뭐 다루지 않으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들어보셨죠? 언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별로 안 해보셨나 보네. 저당 유동화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없죠? 이게 좀 생소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잘 접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 설명 드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일단 저당 유동화는 저당 채권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당 채권 유동화, 유동성은 지난주 했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라고 하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 시키기가 얼마나 쉽냐, 어렵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은 현금화 시키기가 쉽다. 유동성이 낮다, 그러면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죠. 됐나요? 자, 근데 이 유동화다라고 할 때는 현금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금화. 유동화는 현금화예요. 자,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 채권이 뭐냐?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지금 어디까지 나갔어요, 진도? 물권 채권 나갔나요? 물권 나갔나요? 물권 했으면 이제 채권도 배우셨겠네요. 그럼 채권. 그 채권이 이게 이 채권이. 근데 저당 채권이라고 있죠, 지금.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권 이렇게요. 민법에서는 혹시 피담보 채권 들어보셨어요? 네. 피담보 채권 아직 안 했나요? 네. 피담보 채권 아직 안 나갔나요? 담보물권은 하셨죠? 담보물권에 뭐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그 물건의 비용과 관련해서 발생한 걸로 발생한 물건이죠. 그 비용, 뭐 세탁비라든가 뭐 건물 같은 경우에 수리비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유치권이고요. 질권은 동산에만 적용되죠.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되죠. 그럼 우리는 주로 저당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혹시나 불안해서 집을 담보로 잡고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담보가 설정돼 있죠. 담보가 설정돼 있는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냥 빌려주면은 담보 없는 채권 그냥 채권이에요. 됐나요? 담보가 설정돼 있는 상태의 채권을 뭐라 한다고요? 피담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친구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가져갔어요. 이건 뭐예요? 질권을 설정한 거죠. 질권, 동산이니까. 그러고서 돈을 빌려줬죠. 혹시 돈 못 갚으면 이 골동품 팔아서 회수하면 되니까. 자, 이것도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은 그게 담보 물건이 질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주로 뭐만 사용하니까 저당권만 사용하니까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뭐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인데 그 피담보 채권 담보 물건 중에서도 무슨 담보 물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채권을 뭐 한다? 현금화한다. 현금화. 됐나요? 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시라고.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그 채권을 뭐 하는 거다? 현금화하는 거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그랬죠? 1억을 빌려주고 꼬박꼬박 이자를 잘 받고 있어요. 자, 근데 만기가 아직 5년이 남았어요. 만기가 5년이 남았기 때문에 갚으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저 친구가 야, 만기 아직 5년 남았으니까 5년 뒤에 갚으란다 해도 나는 할 말 없죠. 자, 요거는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에게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됐나요? 자,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요. 목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아는 친구한테 야, 지금 이자도 꼬박꼬박 괜찮은 이자 잘 받고 있고 혹시나 이제 담보도 설정돼 있으니까 내 돈이 조금 필요한데 네가 요거 채권을 사라. 채권을 사라. 그러면서 채권을 친구한테 팔아요. 요거는 채권 양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돈을 받죠. 요게 뭐라고요? 현금화 시킨 거라고요. 유동화 시킨 거라고요. 됐나요? 그게 저당 채권 유동화요. 근데 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이게 등장한 것은 IMF 때요. 지금으로부터 딱 19년 전에 IMF가 터지면서 은행들 숱하게 쓰러졌죠. 은행들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동아은행이니 무슨 뭐 평화인가 동아인가 뭐 하여튼 뭐 동남은행인가 뭐 하여튼 많이 쓰러졌습니다. 하여튼 그때 은행들이 왜 쓰러졌을까요? 돈이 없어서 쓰러진 은행이 돈이 없는 거예요. 예금주들은 막 예금 찾으러 오죠. 근데
빌려준 거는 아직 만기도 되지도 않았고, 예, 제2금융권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게 그 돈은 대출해 준 거는 아직 만기가 안 돼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만기가 됐는 것도 이제 부실한 게 많고,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오고, 예금주들은 예금 찾으러 막 달려오고, 뱅크런이라죠, 뱅크런. 은행으로 막 달려오고. 자, 그런데 은행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이 하나 무너져 버리면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다 위험해져요. 순식간에. 멀쩡한 기업도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을 쓰러지지 않게 일단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쓰러지더라도 서서히 충격이 덜 가게 구조조정이 되게 이제 이렇게 이 연착륙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순식간에 막 쓰러지니까 그냥 도미노처럼 다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만기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는 있잖아요.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을 누가 사주냐는 거, 누가? 사주는 게 국가 좋아요. 국가가 사주는 게 돈 찍어서 아무렇게나 사줄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정부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채권을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한계가. 기존에 있던 무슨 공기업이나 이런 공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채권을 사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만드는데 우선 급하게 만든 게 이제 코모코라는 게 2001년에 나왔고요. 4년 만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채권들 사주고 막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자, 이제는 이런 이제 공기업이 생겼잖아요. 공기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위기 상황이 되면은 바로 그 금융공사를 통해서 바로 자금 지원해가지고 채권 사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작년인가 언제죠? 재작년인가? 작년이죠. 그 안심 전환대출. 그건 누가 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은행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면 뭘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 유동화 또는 저당 채권 유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행 때문에 도입된 게 요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제 그 배경을 좀 아시겠죠? 이 용어.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리츠. 리츠는 이제 REITS예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배경을 생각하는 게 이 실마리를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IMF 때 은행 이렇게 하고 은행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킨다. 됐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더라도 훨씬 쉽게 채워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리츠는 real estate라고 해서 이걸 부동산이라 그래요. I는 investment, 투자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 T는 trust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신탁. trust는 신탁.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신탁형도 있고 회사형도 있어요. 신탁형, 회사형.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할 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요거는 또 배경이 뭔가 하면은 요것도 배경이 IMF예요. 요거 똑같은 배경이 IMF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정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IMF 터졌을 때는 이미
대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이런 관련 내용들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IMF 터지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새로 들어온 거죠. 전혀 우리나라에 없던 얘기들이 나온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정말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요. 왜?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게 이제 외국책 번역해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는 걸 책 보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웠을 때.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됐는가 하면은, 요거는 IMF 때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 때문에 도입됐다 생각하십니다. 구조 조정하는 회사들. IMF 때 왜 구조 조정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배경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IMF라는 것이 터지기 전, 한 10년 전부터, 매스컴,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스컴에서는 엄청 경제 뉴스라든가 신문 이런 뭐 경제학자들도 경고를 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 자, 보세요. 현대건설이 원래 현대그룹의 저거였죠. 현대건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뭐 이러면서 뭐 현대증권, 현대전자 별의별 거 다 하죠. 삼성전자 저거잖아요. 근데 삼성물산도 있잖아.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런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삼성증권, 또 삼성자동차 별의별 거 손 다 대는 거죠. 대우도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증권, 대우건설, 대우. 자, 이렇게 다들 한 발씩 다 걸쳐, 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시장은 좁은데, 이 기업이든 저 기업이든 여기저기 손 다 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문어발식. 자, 그러니까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한국으로 딱 넘어오면서 위기 상황이 되니까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는 거죠. 자, 그럼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로 주력 산업은, 자신의 주력 기업은 흑자를 보더라도 뒤늦게 들어간 거는 적자 투성이겠죠. 그러면 현대전자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현대전자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로 갔다가 지금 또 SK 하이닉스로 온 거죠. 이 안 되는 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적자죠, 적자. 문어발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적자면 여기에서의 적자를 이쪽에서의 흑자로 메꿔놔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죠. 계속 여기 메꿔놓다 보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썩어지기 전에 잘라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 조정이죠. 구조 조정. 기아 자동차도 그때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삼성 자동차 넘어갔고요.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운사이징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어요. 리스트럭처. 다시 구조를 다시 바꾼다. 다운사이징. 그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자르려면은, 직원들 자르려면은 그냥 자를 수 없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퇴직금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은행에 가서 구조조정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은행도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쓰러지는 판국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그것도 우량한 회사가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자, 그러면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요. 신주 발행. 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신주 발행할 테니까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누가 살까요? 잘 안 사죠. 유상증자라고 그러죠. 유상증자. 근데 그렇게 해서 회생한 기업 중에 하나가 기아 자동차죠. 기아 자동차는 이제 유상증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6,000원이었을 거예요. 그게 98년, 9년인가 하여튼 6,000원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무튼 그게 2008년, 9년인가? 9년, 10년인가? 그때 6만원 넘었었어요. 6만원 넘었는데, 수험생분 중에 그 유상증자할 때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6천이 1천만 원 썼으니까 제 수업 들을 그 당시에 1억이 된 거죠. 1억 되면 판다 그랬거든. 아무튼 그 사람은 그 간땡이가 부었거나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현대 자동차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그 돈을 그 당시 돈으로 1천만 원을 넣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간이 부었거나 돈밖에 없는 사람. 아무튼 그런데 자,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했는 거고요. 기아 자동차는. 자,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이 부동산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들어갈 타이밍은 지금이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뭐 2만 몇천인가 막 그랬어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100 몇십만 하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지. 근데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이런 수백억짜리 부동산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죠. 그러면 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차리는 거죠. 무슨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사주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왜? 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싼 값에 사죠. 그리고 새 놓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부동산은 그 기업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죠? 기업 업무용 부동산이니까.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회사 차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주예요, 주주인데 이제 전문 경영력을 내세워서 사장으로 선임하면 되잖아요. 주주총회 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맡겨서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회사하고 이제 이 회사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계약서 단 2장만 쓰면 돼요. 계약서 단 2장. 어떤 계약서일까요? 매매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하고 사무실 집기 전혀 이동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거기에서 일하면 돼요. 직원들은. 아주 편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 매후 환대차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시사 용어로 매후 환대차. 매매를 한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임대차를 그 자리에서 맺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자, 이 회사는 적자 부분을 도려냈죠. 흑자만 남겨놨잖아요. 당연히 수익은 나죠. 그럼 임대료 내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싼 값에 샀죠. 임대료 수익 벌죠.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정상화돼서 수익이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다시 사갈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 없고 그런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츠를 생각하면 되고요. 배경. 자, 근데 요것도 좀 배경을 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좀 쉬고 할까요? 안 주셔도 됩니다.